환경에 의한 환경을 위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기는 GP지기 초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GP지기 초대석입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환경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살입니다. 2022년 이민년을 맞아서 한 살 같은 마음으로 새로 태어나겠다 이런 뜻인가요? 그거고 싶지만 제 나이가 한 살이 아니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연말에 다들 택배 메시지 받으시지 않았나요? 한 살 택배라 그래가지고 다음 주가 설이니까 다음 주를 대비해가지고 올해도 한 살 택배 때문에 제가 한 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지난 방송에 댓글이 달렸는데 한스쌤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초대석 방송에서 1069-8764님께서 팟캐 주제 중 가장 귀가 쫑긋해지는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도 꼭 알려주세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으로 동참합니다. 라고 이렇게 팟빵에 남겨주셨는데요.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게 도쿄전력 2023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진행한다 라는 제목의 에피소드였죠. 네, 그때 마리쌤이 나와가지고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스포 아닌 스포를 해주자면 오늘도 출연을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댓글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생애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그린피스는 날개가 있는지 확인하고 직원을 뽑나봐요. 전 날개가 없고 이마에 뿔만 있어서 입사 못하겠네요. 2022년도 그린피스 화이팅!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저희도 날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올해에도 생애님의 응원을 받아서 좀 열심히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린 텍소노미, 즉 녹색 분류 체계를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방송 광고 듣고 초대 손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을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을 실천한 12명의 평범한 시민. 그 용기로 그린피스는 시작됐습니다. 그린피스는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같은 개인의 후원과 참여로만 푸른 지구와 미래를 지켜왔습니다. 그린피스가 독립적인 행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후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린피스의 독립성을 지켜주세요. 오늘 지피지기 초대석에는 장마리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와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리쌤부터 지식채널 청취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린피스 장마리 캠페이너입니다. 작년 마지막 방송도 제가 같이 한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첫 방송도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제가 댓글 집착러인 거 아시죠? 이번에도 오늘 소개해주신 댓글들 다 너무 감사히 받고, 그 이전에 댓글 달아주셨던 분들 추억의 댓글도 제가 다 살펴봤거든요. 오늘 그린 텍소노미라고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주제인 만큼 또 앞으로 더 원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댓글로 많은 반응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한병화 연구위원님도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 한병화라고 하고요. 그린 산업 분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저희가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을 초대했는데요. 바쁘신 와중에도 지식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한병화 연구위원님은 경제 에너지 분야 전문가시잖아요. 샘프로TV 경제의 신과 함께 유튜브 팟캐스트 채널에서도 패널로 오랫동안 활동하고 계신데 저희 청취자분들도 연구위원님을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첫 출연이신 만큼 유진투자증권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제가 6년부터 재생에너지 산업을 담당하기 시작을 했고요. 풍력, 태양광 이런 종목들을 처음에는 분석을 하다가 원전, 전력 담당 애널리스트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그린 산업 전체를 다 이제 분석을 합니다. 전기차, 수소, 최근에 이제 그린 산업 영역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서 많이 바빠지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그 연구위원님 16년 정도의 바이브가 느껴지시는 것 같은데 제가 유튜브랑 팟캐스트랑 이런 데서도 항상 자주 뵀었는데 이렇게 같이 방송할 수 있게 되어서 되게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대면 녹음이었으면 사진이라도 찍었을 텐데 아쉬워가지고 조용히 가슴에만 담아두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린피스에서 불러주셔서 제가 영광이죠. 아, 감사합니다. 그럼 2006년부터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게 되신 이유가 혹시 특별하게 있으신 걸까요? 유학 갔다 와서 애널리스트를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 이전에는 증권사에 있었지만 처음에 제가 증권사에 입사했을 때는 이제 지점에서 소위 말하는 그 영업 브로커죠. 브로커를 했다가 유학을 갔다 와서 이제 애널리스트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 제가 첫 분석한 산업이 풍력 터빈에 들어가는 그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었어요. 그 회사들이 다 부산에 있었는데 가보니까 이제 비슷한 유의 회사들이 동시에 이제 해외로부터 굉장히 많은 수주를 받고 해서 이게 어떤 트렌드인가 이제 그렇게 유심히 제가 좀 봤는데 그 당시 이제 교토의정서가 발효가 되면서 막 그 풍력 설치량이 막 늘어나기 시작한 아주 초기였어요. 그 베스타스라든지 뭐 이런 그 쥐멘스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이제 풍력 설치량을 많이 늘려야 돼서 안에 핵심 부품들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수급을 하러 다니는 상황이었고 우리나라가 기계 산업이 매우 발전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주요한 공급 국가가 되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서부터 풍력 산업을 좀 유심히 보기 시작을 했고, 뭐 풍력 그 당시 이제 조금 지나서 이제 태양광 산업까지도 또 성장 초기에 들어가면서 중장기 성장 산업이구나 이런 이제 생각하에 산업도 보고 뭐 기업도 보고 그렇게 지금 이때까지 연결되어 온 것 같습니다. 지금은 풍력 발전기가 굉장히 익숙한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풍력 발전기가 익숙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재생에너지 논의의 초기부터 이렇게 관여를 해주신 것 같은데 오늘은 뜨거운 감자죠. 그린 텍소노미 즉 녹색 분류 체계를 주제로 이야기하기 위해 장마리 캠페이너와 현병화 연구위원님을 모시게 됐는데요. 유럽연합이 지난해 6월 세계 최초로 그린 텍소노미 초안을 발표한 배경과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린 텍소노미는 뭐 이름이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투자를 할 수 있는 산업으로 분류를 하고자 어떤 기준을 세운 거죠. 그래서 EU에서는 그린 산업의 기준은 이거다 하고 이제 제시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산업들이 투자 가능한 산업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일반 우리가 아는 그린 산업들은 별로 이견이 별로 없죠. 풍력, 태양광은 뭐 당연히 그린 산업이고요. 그러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원전하고 그다음에 천연가스죠. 석탄은 뭐 당연히 안 되고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두 개가 다 그린 산업 영역에 속할 수 없다라는 이제 의견이 좀 많았었죠. 그래서 그냥 당연히 그쪽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봤었는데 이게 이제 탄소 감축 목표들을 대부분 다 많이 확 올렸잖아요. EU만 하더라도 1990년 대비해서 원래는 2030년이 40% 감축이었는데 55% 감축으로 올리고 2050년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허들들이 많아진 거죠. 좀 더 빨리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 탄소 중립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천연가스 산업 같은 경우도 그것까지도 이제 빠르게 없어져야 되는 산업이 되다 보니까 천연가스 업계에서는 굉장히 이제 로비를 강하게 하고 있죠. 만약에 이제 이 그린 텍소노미에 들어가지 않고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다 없어진다면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가스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자산들, 광구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좌초자산화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강하게 로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수소 산업이 거기에 이제 끼어 있죠. 아직도 지금 전 세계 수소 생산에 뭐 대부분이 아직은 뭐 그레이 수소에서 나오고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나오는 수소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산업을 좀 생명을 더 유지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로비를 했고 집행부에서는 270g 그러니까 천연가스 발전소를 이제 세우는데 270g의 킬로와트아워당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면 그거를 이제
녹색 산업으로 분류를 해달라 뭐 이런 로비가 좀 먹힌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그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전은 사실은 탄소 감축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다른 발전원보다는 훨씬 효율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전 세계 주기로 봤을 때도 다른 발전원들보다는 탄소가 작게 나오죠. 탄소가 작게 나오는데 EU의 그동안 이제 스탠스는 원전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폐기물의 이슈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안 해야 된다. 이제 이게 이제 대세였는데 탄소 감축에 대한 목표가 워낙 강하게 단기적으로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는 틈을 타서 원전업계에서 이제 또 강하게 이제 로비를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원전에 대해서 재생에너지가 환경이 좀 열악하고 그리고 기존에 이미 원전을 갖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 이런 국가들에서 지금 로비가 아주 강합니다. 그걸 이제 프랑스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살살 이제 부추기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래서 국가 수들이 많으니까 뭐 독일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그쪽에 이제 국가 수들이 많으니까 다수결로 이제 밀어붙이려는 지금 움직임이 좀 있는 그런 현재까지 상태입니다. 네, 지금 연구위원님께서 되게 써머리 같이 되게 요약을 잘 해줬는데 네, 맞아요. 강의 들은 것처럼. 그쵸.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EU 집행위원회에서 그러면은 원전과 가스가 그린 산업에 속할 수 없었지만 로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 원전과 천연가스가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연구위원님? 일단 초안에서는 그렇게 이제 포함되는 거로 됐는데요. 아직 뭐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최종적으로 통과가 돼야 되고 그 통과를 보고 또 뭐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국가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완전히 그린 텍소노미에 들어가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영역이 됐다. 뭐 이렇게 아직은 보긴 좀 어려워요. 여러 가지 아직 그 넘어야 될 산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 연구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산 중에서 이제 그린 텍소노미 초안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원전과 천연가스가 그린 텍소노미로서 포함되기 위한 조건들이 좀 상당히 까다롭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리쌤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이 그린 텍소노미가 원전을 그린 에너지로 규정하는 범위라든지 조건 같은 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연구위원님께서 이제 그 탄소 배출량을 제한하는 그 규정이 있다는 부분 설명해 주셨는데, 이 원전 같은 경우에 EU의 그린 텍소노미 초안이 딱 나왔을 때, 여기에 원전이 포함이 됐으니까 원전업계들은 다 환영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의 초안에 대해서는 원전 산업계도 이거는 맞출 수 없다. 그리고 이건 사실상 현실적인 어떤 독소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이제 이런 반발이 그쪽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그린 텍소노미에 있는지 보아하니 일단은 그 원전 관련된 어떤 투자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때 원전을 운영하면 방사성 폐기물이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계획 그리고 자금 또한 부지가 있는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도록 조항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신규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 건설과 운영을 위한 투자가 녹색으로 분류가 되려면 2045년 이전까지 건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항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규 원전 같은 경우도 2045년까지 앞서 말씀드린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지만 녹색 투자다라고. 게다가 2045년까지. 그리고 이제 방사성 폐기물 관리와 더불어서 이 원전 해체가 사실은 많은 국가들이 원전을 가지고 있었고 뭐 폐로 과정인 것들도 몇 개가 있지만 사실 이 해체 작업도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신규 원전을 지을 때도 이 원전 해체를 위한 기금까지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던 뭐 고준이던 최종 처분 시설이 결국에는 그 방사성 폐기물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방사능이 나오기 때문에 처분장에 대한 협의 그리고 국민들의 수용성을 갖는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논의만으로도 벌써 수십 년
년이 갈 수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 그리고 많은 유럽 국가들이 사실상 이 처분장이나 법안 처리를 위해서 수십 년간 논의를 거친 국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타이트한 시간 제약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의 이러한 그린 텍소노미에서 원전을 받아들인다고 들어가 있는 조항들이 실제로 어떤 원전의 새로운 르네상스라고 하죠. 부흥을 불러일으키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그린 텍소노미의 형태로서는 아니다. 지금 이 조건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원전에 대한 투자가 갑자기 막 늘어나거나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EU 집행위가 그린 텍소노미의 원전과 가스를 포함한 것은 상당한 그린 워싱이다라는 비판이 가능한 거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특히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럽 전역에서 이 초안에서 제시한 기준을 맞출 수 있는 나라가 뭐 핀란드 정도, 뭐 스웨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스웨덴도 지금 처분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조항을 맞출 수 있는 동유럽의 국가들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의 조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 유럽연합이 1월 중으로 원전과 천연가스를 이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할지 말지에 대한 규정을 확정할 전망이다라는 내용이었어요. 혹시 그 그린 텍소노미 초안 발표 이후의 진행 상황이나 좀 최신 정보 등을 알 수 있을까요? 그 초안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조차도 지금은 좀 난항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 텍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됐다고 해서 원전 투자가 막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그런 조건들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원전을 그린 에너지로 분류한다는 것 자체가 기존의 EU 집행위가 논의해왔던 그 에너지 분류와는 사실상 굉장히 다르고 사고를 일으켰을 때 정말 저희가 용납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재앙을 만들어내는 어떤 발전원이 그린으로 친환경으로 분류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곳에서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작년에 발표됐던 그 초안의 그 내용이 전문가 그룹이라든지 이제 EU 내부에 이제 회람이 돼서 그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받는 절차를 거쳤어요. 지난주까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방사성 폐기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금융의 전문가를 가지고 있는 이 패널들이 초안에서 원전 가스를 그린 에너지로 분류하는 것을 아예 삭제하거나 지금보다도 더 엄격한 제한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라는 권고를 냈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 금융 플랫폼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 EU 집행위의 전문가 패널과 동일한 입장을 반영해서 보도를 했어요. 이 지속 가능 금융 플랫폼이라는 곳이 시민사회 그리고 금융기관 민간 기업들까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기구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조차 EU 집행위의 초안은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거죠. 안타깝게도 이런 전문가들의 검토 의견이 사실상 EU 집행위가 지금 만들어낸 초안을 아예 폐기하도록 만들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반대 논의 자체가 지금 EU 그린 텍소노미에 대한 신뢰도를 상당히 낮췄다. 지금 타격을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게다가 유럽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큰 기후변화 싱크탱크 그룹 중에 E3G라는 단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원전과 가스가 포함된 EU 그린 텍소노미를 발효시킬 경우에 EU 리더십 자체에 굉장한 손상이 될 수 있고 유럽 국가들이 지금 애써 노력하고 있는 기후위기 정책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초안을 철회하거나 신속히 수정하라라고 권고 내용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앞서서 지금 현재의 그린 텍소노미를 향후에 어떻게 논의하고 발효시키느냐 자체가 굉장히 그 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EU 내부의 상임위원회들도 그렇지만 독일 역시도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EU의 회원국들이 이 그린 텍소노미에 반대하냐 반대하지 않냐로만 이 지금의 초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공개 청문회도 하고 입법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말 우리가 이 초안을 원한다면. 그래서 상당히 발효가 되기까지의 어려운 절차가 앞으로 예상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그린 텍소노미 초안, 정말 말 그대로 초안이기 때문에 갈 길이 멀지만 이 초안을 바탕으로 회원국의 논의를 거쳐서 발효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길게 한 반년가량은 회원국 간의 논의를 거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방식으로 협의하는 절차 자체가 문제 제기가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반대가 나오기 때문에 그 앞으로의 논의 과정도 지난하겠지만 이번 초안이 설사 그대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제대로 된 효력을 갖기가 매우 어려워 보이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논의를 진행하는 앞으로의 반년 동안 법적인 절차가 마련될 수가 있다. 아까 연구위원님께서 언급해주신 그 부분이군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EU의 녹색당 그리고 오스트리아도 사실상 초안에 원전이 들어간다는 논의가 나올 때부터 이거 법적으로 대응할 거다. 우린 절대 납득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계속 해왔는데요. 이렇게 유럽 형사재판소에 법적으로 이 문제가 비화가 되기 시작하면 사실상 지금 EU 집행위가 목표하고 있는 2023년까지 그린 텍소노미를 발효하고 여기서 규정하는 그린 에너지의 민간 금융 투자를 확대시킨다는 그런 계획들 자체가 굉장히 좀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원전에 대한 투자 기회가 좁아지거나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발효가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도 재생가능 에너지의 가격은 계속 낮아질 거기 때문에 어떤 그 경쟁력 자체에서도 계속해서 그 갭은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지난한 그 과정을 거치게 될 거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유럽 연합 내에서도 이제 회원국들 간의 논의를 거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회원국들마다도 이해관계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 그린 텍소노미에 대한 의견들도 다 다양할 것 같은데요. 앞에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연구위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현재 그린 텍소노미 관련해가지고 찬성인 나라와 반대인 나라는 어느 나라들이 있을까요? 그게 그 국가마다 다 입장이 조금씩 달라요. 천연가스는 사실은 그 독일이 오히려 지금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독일이 녹색당이 연정이 중심이 되면서 석탄을 원래 계획보다 훨씬 더 빨리 폐쇄를 하잖아요. 그리고 원전은 이미 뭐 탈원전을 확정을 했기 때문에 천연가스의 이제 비중이 단기간에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천연가스는 오히려 독일이 좀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 원전은 프랑스가 대표적으로 찬성을 하고 동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찬성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국가들마다 다 조금씩 달라서 상당히 조율하는 게 좀 그 지난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조금 전에 이제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는 견지하에서는 이미 끝났어요. 왜 끝났냐면 왜 하는가, 그린 텍소노미를 왜 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린 텍소노미를 하는 이유는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기준을 설정하겠다는 건데 원전과 천연가스에 대해서 민간 투자가 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를 이제 일부 국가들의 어떤 그런 목리에 의해서 지금 뭔가 기대를 가지고 그린 텍소노미라도 열어놓으면 뭔가 좀 달라지겠다. 뭐 조금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요즘 글로벌 민간 금융기관들이 텍소노미에 포함됐다고 해서 원전과 천연가스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연구위원님께도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목리를 부리고 있는 그런 또한 국가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의의 제기 같은 걸 통해가지고 그린 텍소노미의 이 초안이 바뀌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일단 그 사법 절차를 받게 되면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나올지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되겠죠. 근데 EU가 이 기후 변화에 관련돼서는 법원이 상당히 그린워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엄격한 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이미 독일에서 한번 젊은 운동가들이 법원에다가 이제 제소한 거를 갖다가 독일의 연방법원이 그쪽에 손을 들어줬죠. 기후변화에 대해서 독일 정부가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 2030년 이후에 그 디테일한 안들은 잘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을 법원 판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린워싱의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소송을 한번 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릴 것이고요. 기본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금융기관들의 투자는 사실은 다른 거는 잘 안 봐요. 과연 이게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나오는지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요즘은 또 거기에 하나 더 해서 ESG예요. 내가 이 투자를 했을 때 남들로부터 받는 평판이 내가 욕을 먹을 수 있는지 아닌지 그 두 가지를 보거든요. 그 두 가지 영역에서 과연 천연가스 발전과 원전이 맞냐 이거죠. 그것만 보면 돼요.
그 이유가 뭐 그린 텍소노미 넣든 안 넣든 바이든이 원전에 대해서 뭐 이걸 클린 에너지로 분류를 하든 안 하든 대한민국이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사실은 그 국가가 그렇게 한다고 국가의 어떤 그 분류 기준을 그렇게 만든다고 해서 민간기관들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입니까? 그렇진 않죠. 민간 기업들은 딱 그 두 가지를 보는데 그 두 가지에 있어서 과연 그런 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지 저는 되게 의문이고요. 이미 많은 글로벌 대기업들, 큰 금융기관들, 골드만삭스니 뭐 JP모건이니 BNP 파리바니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으면 아는 수십 조를 움직이는 많은 대기업 그 민간 금융기관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적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번에 연구위원님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알게 된 소식이 있는데요. 아까 방금 하신 이야기랑 좀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넷제로 자산 소유자 동맹이라는 곳에서 작년에 이미 원전과 가스가 포함된 그린 텍소노미 초안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들었습니다. 이 넷제로 자산 소유자 동맹이 어떤 조직인지 그리고 이 조직이 이 그린 텍소노미 초안에 대해서 반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연구위원님, 청취자분들께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거기뿐만 아니고요. 그 미국의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이나 이런 연합이 된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단체도 있고요. ESG 이슈 때문에 대부분의 그 큰 금융기관들 그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투자에 대한 기준. 그 기준의 핵심 지표 중에 하나가 탄소 배출이라는 거죠. 기후 위기에 과연 내가 이것에 투자를 했을 때 이 자산이 기후 위기를 유발하는 데 있어서 악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장 우선순위로 심사를 해요. 왜냐하면 그게 환경 요인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거는 만약에 기후 위기를 유발하는 자산이라면 나중에 좌초 자산이 될 게 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들이 그렇게 이제 뭐 Asset Alliance건 IIGCC건 뭐 이름은 다 조금씩 다르지만 똑같은 그 사실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후 위기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역으로 투자하는 그런 것에는 자기들은 하지 않겠다 하는 것들이 아주 뭐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들인 거죠.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몇 년 전에 이제 블랙록의 신년 편지도 같은 맥락에서 큰 화제가 됐었죠. 그 그린 텍소노미가 탄소 중립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금융권과 투자자가 금융 지원 대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분류 체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병화 연구위원님께서는 유럽연합의 그린 텍소노미가 통과되면 에너지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그린 텍소노미에 두 개가 포함이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천연가스 부분에 있어서 천연가스 270g이 뭐 일각에서는 뭐 많다는 데도 있고 그린워싱이다 이런 데도 있고 아니 뭐 일각에서는 지금 현재 한 350에서 400g 정도를 배출하기 때문에 어쨌든 뭔가 기존 설비에 대해서 조금 더 저감을 하는 그런 장치들을 달아야 되고 일부에서는 뭐 CCUS를 달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부분적인 어떤 브릿지 개념으로서 약간의 롤은 있을 거예요. 천연가스가.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미 다 기존에 생각하던 거잖아요. 생각하던 거라서 특별히 변하는 건 없고요. 원전에 대해서 이게 원전이 막 확 그 붐업이 일어나면서 재생에너지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뭐 이 결국은 이거 하나거든요. 이거를 이제 예측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원전이 탄소를 조금 덜 생산하는 건 맞지만 경제성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죠. 그거는 이미 해결이 안 된다는 게 지난 수십 년간의 여러 가지 데이터로서 증명이 됐잖아요. 어떤 국가나 다 지금 뭐 유럽에서 보면 지금 힌클리 포인트 원전 짓고 있는 거잖아요. 힌클리 포인트 원전이 92.5파운드예요. 메가와트 아워당 그 전력 요금 체결 단가가 그걸 35년간 소비자들이 부담을 합니다. 근데 해상풍력 아주 최근에 해상풍력 발전단지에서 그 확정이 된 그 입찰 결과는 39파운드예요. 메가와트 아워당. 15년간 소비자들이 전력요금에 부담을 해요. 두 개를 썸을 거의 5배 이상 원전이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영국뿐만 아니라
뭐 프랑스에 지금 플라밍벨이 짓고 있는 원전, 그 다음에 핀란드에 짓고 있는 올킬로토 원전, 지금 뭐 거의 이거는 전력을 생산하는 아마 직전 단계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 원전들은 어느 국가에나 다 지금 재생에너지하고 비교했을 때 형편없는 수준의 경제성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유럽의 웬만한 국가들은 지금 다 전력이 민영화되어 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원전은 가만히 그냥 놔두면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경제성. 그런데 그거를 그린 텍소노미에 들어간다고 해서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하질 않죠. 15년, 20년 걸려야 되는 것이고 대형 원전이 경제성도 없어서 정책의 조그만 변화에 있어서도 이게 굉장히 큰 손실을 일으킬 게 뻔한 발전원이기 때문에 기존의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는 것이 절대 변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국가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전력 시장이 있죠. 일부 동유럽 국가들 뭐 전력 요금도 국가가 얘기하면 마음대로 그냥 그 소비자들한테 전가할 수 있고 원전을 짓는 자금조차도 국가에서 다 조달해 가지고 그걸 이제 국민들한테 다 부담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국가들에서는 일부 지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뭐 메인 시장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EU의 그린 텍소노미는 소리만 요란한 거예요. 이미 지금 그 탄소 중립으로 가는 이 흐름은 재생에너지가 중심이라는 것이 확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거를 바꿀 수가 없죠. 네. 연구위원님께서 앞서 이제 특정 국가가 뭐 분류 기준을 만든다고 해서 민간 기업이 그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는 원전을 클린 에너지로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류가 미국 내 기존 원전의 가동률이나 또 신규 원전의 설립에도 영향을 주고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상황인가요? 바이든 정부는 자국의 원전을 클린 에너지로 분류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바이든이 2035년 카본 프리를 선언을 했잖아요. 전력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원전의 2035년까지의 롤을 최대한 끌고 가야 돼요. 지금 현재 운영하는 원전에 있어서. 만약에 그게 지금처럼 미국에 지금 원전이 1년에 막 두세 개씩 셧다운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격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발전 단가 차이가 계속 지금 재생에너지랑 벌어지고 있으면서 민영화가 된 전력 시장에서는 가만히 놔두면 계속 없어져요. 원전은. 그래서 원래 한 3, 4년 전에 S&P에서 예측한 거에 따르면 2050년도에는 미국의 원전이 다 셧다운 된다는 예측이 나왔던 거죠. 보고서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복틀에 있는 신규 원전 2기를 제외하고는 싹 다 없어진다. 이게 이제 기본 예측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뭐 계속 그 발전 단가가 원전은 올라가고 재생에너지는 계속 싸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두 개의 갭이 많이 벌어져 있는데 거의 뭐 한 3-4배 정도 비싸잖아요. 발전 단가 LCOE라는 발전 단가가.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바이든 입장에서는 2035년까지의 카본 프리를 맞추기 위해서는 오래된 원전을 클린 에너지로 분류를 해서 이걸 이제 셧다운을 늦추겠다. 이런 전략이죠. 그래서 보조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원전 생산하는 원전에 대해서 보조금을 줘서 이걸 조금 더 이제 늦추겠다. 재생에너지가 완전히 이제 메인스트림이 될 때까지 그런 지금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국내 이제 그 레거시 미디어들은 마치 미국의 어떤 신규 대형 원전들이 막 그 클린 에너지로 지정이 돼서 많이 세워질 것 같은 그런 이제 보도들을 했죠.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지금 미국의 복틀에 조지아에 짓고 있는 그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그거 지금 오바마 때 2009년인가요? 2010년에 아마 미국 정부가 대규모 론 개런티라는 정책 자금을 밀어주면서 했는데 계속 지금 건설이 딜레이되고 돈은 많이 들어가고 그거를 짓고 있는 그 유틸리티 회사는 전력 회사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웨스팅하우스가 부도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웨스팅하우스뿐만 아니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유럽에 많은 지연되고 있는 원전 아레바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부도가 난 거잖아요. 결국은 사실은.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참 어이가 없는 일이고요. 일부 이제 그런 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그린 텍소노미도 그렇고, 그 미국의 이제 클린 에너지로 원전을 지정하는 것에 있어서 작은 원전, SMR이라는 그런 원전에 대해서 투자가 일시적으로 좀 붐업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효과는 있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는 보고 있죠. 그러나 SMR 자체도 검증된 바 없잖아요. 2030년은 돼야지 아마도 제일 빠른 뉴스케일의 원전이 상업 생산이 될 것이고, 그러나 안 봐도 비대오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 원전이 작은 단위로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저기 월성이나 이런 데 가면 원전 작잖아요. 리액터 하나다. 작은 단위로 시작을 해서 경제성이 안 갖춰지니까 이거를 계속 키웠던 거예요. 크기를. 그래서 뭐 EPR 1600, AP 1000, 우리 같은 1400 이렇게 이제 커져 왔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고가 한번 뻥 터지면 돌이킬 수 없는 그 코스트가 나오니까 이걸 이제 줄이자는 옛날로 돌아가자. 4, 50년 전, 3, 40년 전의 원전으로 돌아가자. 이런 지금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발전 원가라는 것이 규모가 작아지면서 발전 원가가 낮아진다는 이런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중력을 거꾸로 이기겠다는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돈 많은 아저씨들 있잖아요. 빌 게이츠도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는 거니까 뭐 그분들이 한번 해보실 수 있고, 또 뭐 국가에서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국가에서 일부 R&D 자금을 좀 대주고 그렇게 한번 뭐 해보시는 거는 뭐 그분들의 마음이신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지금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되는 이런 절체절명의 시기에 그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작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소형 원전에 대해서는 그 마리쌤께서 좀 더 자세하게 저희 전문가시니까 좀 설명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위원님께서 워낙 전반적으로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딱히 덧붙일 말은 없지만, 다만 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대형 원전, 그러니까 신한울 3, 4호기 같은 대형 원전은 신규로 짓고 SMR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소형 원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또한 소형 원전이 이 탄소 중립이 갈급한 이 시대에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계속 언론에서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앞서 한병화 연구위원님의 설명에 따라서 사실 그게 모두 팩트이기 때문에 이 소형 원전이 아직 기술적으로 입증도 되지 않았고, 어떤 그 사실상 이게 그 상용화가 된 적이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상용화가 되기 직전에 그 실증로를 지어야 되는 상황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실증로를 짓는 부지 같은 경우도 필요하고 예산이 다 들어가는 문제인데, 이 어느 것 하나 지금 뭐 정리된 게 없어요. 게다가 앞서 말씀하신 그 미국의 뉴스케일사 같은 경우에는 SMR이 수십 년 전부터 그 상용화되지 못한 가장 치명적인 그 아킬레스건이 있거든요. 그 작은 원자로 안에 모든 그 원전의 중요한 부분을 다 압축해서 넣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노심 안전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상용화되는데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발목을 잡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뉴스케일사 같은 경우도 이 소형 원전으로 규모를 작게 유지했을 때 이 노심 안전을 어떤 기술로 확보할 것인가, 관리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 정도로 소규모로 압축되어지는 이 소형의 모듈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아직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의 에너지부에서도 사실상 조건부 승인을 내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탄소 중립을 위해서 빠르게 기후위기 대응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소형 모듈 원전이 기후위기의 대안이라고
홍보하는 그 지금의 어떤 기존의 일부 언론들의 행태는 사실상 원전에 대한 그 가짜 정보를 계속해서 유입시키는 꼴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SMR에 대한 투자는 확대를 하겠다라는 일각의 어떤 해석이 있지만 사실 그거는 기후위기를 위해서 재생에너지에 우리가 더 많은 투자를 지금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한병화 연구위원님께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유럽연합이 그린 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면 K 텍소노미라고 하죠. 즉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에도 원전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또 특히 한국은 전력시장 민영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미국이나 유럽의 전력 상황과는 달라서 원전 경쟁력이 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또 이 부분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답을 할게요. 한국은 원전 생산 단가, 전력 단가가 굉장히 낮은 거로 지금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모든 조건을 다 유럽과 미국 같은 동일한 조건으로 놓고 비교하는가? 그거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제대로 이제 완전히 공개를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과연 폐기물에 대해서 제대로 비용 산정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사고가 났을 때 어떤 그런 충당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험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단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완전히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단가만 가지고는 비교를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훨씬 쌀 수밖에 없는 그런 요건은 있어요. 그런 요건은 당연히 있죠. 한 사이트에서 막 6개, 8개 이렇게 짓잖아요. 그리고 동일 호기를 동시에 짓게 되고 당연히 쌀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거는 그만큼의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 사고가 나게 되면 수백만 명이 거기에 이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과연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해놓은 환경에서 나오는 원전의 코스트를 싸다고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과연 그거를 그렇게 주장할 수 있으려면 해외 국가들의 어떤 그런 분류 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놓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당연히 동일한 기준을 놓고 보면 그렇게 쌀 리가 없죠. 우리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우리나라가 어떤 원전에 대해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아주 차별화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해외 원전을 들여와서 개량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그린 텍소노미의 이슈는 제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우리나라와 같이 그 밀집도가 지나치게 높은, 더 이상 원전을 지을 부지조차도 거의 없는 국가에서 분류를 안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이제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EU가 지금 현재와 같은 그 초안을 해서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면 저는 넣어도 상관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EU의 지금 조건에 들어있는 폐기물 처리에 관련된 안전한 규정, 이거 우리나라에 어디에서 할 거죠? 그것만 들어가도 원전을 아마 지을 수 없을 거예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때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때는 나이가 어려서 아마 잘 못 봤을 거예요. 예전에 그 위도인가요? 아마 위도 맞죠, 그죠? 거기에 방패장 들어온다고 한때 막 그 난리를 치고 전혀 진행되진 않죠. 이렇게 좁은 국가에 어디에다가 고주리 방패장을 건설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맥스트 하나 설치하는데도 지역 주민들한테 1,000억을 주니 2,000억을 주니 얘기가 많은 이런 상태에서 현실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EU의 원칙대로만 풀어놔도, 그 분류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원전을 짓기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 추진 이후에 원전 관련 기업 주가에 좀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초기에는 원전 관련주들이 문재인 정권 초반에는 많이 급락을 했죠.
급락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지난 한 1년 동안을 보면 주가들이 다 급등을 했어요. 또 그 이유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으로 가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원전의 롤이 과거에 비해서는 완전히 다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러지는 않겠다. 이런 이제 안도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정권에 대해서 이제 전부 다 다음 정권에서는 뭐 야당이 잡게 되면 탈원전을 폐기한다니까 원전이 이제 다시 부흥을 할 거다. 또는 뭐 일부 여권에서도 신한울 3, 4호기에 대해서 국민의 여론을 물어서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생각에서 주가들이 많이 올랐는데 글쎄요. 뭐 제가 느끼는 감은 저는 원전 관련주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거는 좀 잘못된 투자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죠.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던 이미 경제성을 상실했고 그리고 대형 원전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1년에 한 번씩 거의 탄소 감축 목표를 체크해야 되는 많은 대부분의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10년, 20년 걸리는 발전원을 가지고 탄소 감축을 대응하기는 어렵다.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원전에 대한 투자는 그냥 단기적으로 단기 차익을 노리는 정도의 투자에 불과해서 저는 전혀 권하지 않습니다. 그 K택소노미에서 원전이 제외되면 또 원전 수출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이미 문재인 정권 초기에도 원전 수출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잘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전혀 상관없죠. 탈원전을 하면서도 원전 수출은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많은 국가들하고 그동안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아직 가시화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거는 뭐 K택소노미에 들어가건 안 들어가건 상관이 없죠. 근데 우리나라의 원전이 해외에서 그러면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지 그거는 뭐 좀 따져봐야 될 문제 같아요. 네, 마리쌤한테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원전이 탄소 중립의 대안이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원전이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 매번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그린 텍소노미 논의하면서 저희가 지금 사용 후 핵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그래도 계속 지속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원전은 가동을 하면 불가피하게 그 발생하는 핵폐기물이 있고 우리보다 더 먼저 원전을 오래 가동했던 유럽이나 미국 국가들조차도 사실 폐로나 이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묘안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탄소 중립의 대안이라고 원전이 일컬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다른 발전원보다 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지만 사실 그러니까 전 생애 주기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했을 때 어쨌든 재생 가능 에너지보다는 원전이 훨씬 배출량이 많은 것이고 더군다나 탄소 배출량만을 가지고 이것이 대안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용 후 핵폐기물의 문제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중저준위 그 핵폐기물 처분장 하나가 지금 경주에 있는 상황이고 고준위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처리할 수 있는 마땅한 법안조차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법안 마련을 위해서 수십 년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원탁회의와 공론화를 거쳐서 법안을 만들게 됐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저희는 이 폐기물에 대한 어떤 온당한 처분 계획이나 제대로 된 처분장 마련 없이 원전만 계속해서 돌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탄소 중립에 대한 이라고 원전은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앞으로 우리와 미래 세대가 같이 책임져야 하는 이 폐기물 문제를 우리는 지금 해결조차 하지 못한 무책임한 상태로 원전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먼저 상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신한울 3, 4호기 같은 신규 대형 원전 건설이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2030년까지 일단 맞춰야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신한울 3, 4호기나 소형 원전이 응답하기에는 이제 불가하다는 거죠. 실제로 원전을 지난 10년간 전 세계가 건설한 평균 기간을 보면 건설에만 10년이 걸려요. 최근 나온 분석에 보면 신한울 3, 4호기에서 만약에 지어서 거기서 나온 전력을 쓰기 위해서는 사실 그 전력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송전탑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송전탑 건설에도 사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최소 10년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송전탄 건설에만 10년, 신한울 3, 4호기 신규 원전 건설에 10년. 그러니까 이 기간들이 우리가 맞춰야 되는 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기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것을만 따져서 원전이 대안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저희 전력 그 생산 구조를 보면 석탄이 약 한 35%, 37%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데 원전을 대안으로 하자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전체를 석탄 발전소를 원전으로 대체하자는 건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가동 중인 한 24기가 되는 원전의 2배 이상의 원전이 지금 저희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미 전 세계에서 원전 밀집도가 1위인 이 나라에서 추가로 짓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런 그 현실적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재생에너지를 더 빠르게 지금 확산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유일한 공통점은 둘 다 경직성 전원이라는 거예요. 태양광 같은 경우도 사실 발전량이 증가했을 때 그 발전량을 제어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전력의 태양광 발전량의 이런 어떤 수요 공급량의 가변성이 있는 것을 원전이 맞출 수가 없어요. 그 발전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원전의 가동을 줄이게 되면 이것이 원전 안전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영국 같은 경우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형 원전을 조기 폐쇄하거나 아니면 가동 정지를 하게 되는 결정을 만들어내게 됐거든요. 이게 전혀 해외에서만 발생되는 문제가 아닌 것이 우리나라가 2020년에 약 한 6.5% 정도 태양광 발전 비중이 됐는데 휴일이나 연휴 기간 중에 전력 소비가 낮은 이 타이밍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원전인 신고리 3, 4호기의 출력을 20%씩 낮췄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렇게 원전과 재생에너지 공존이 어렵고 같이 출력량을 맞추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노력을 했을 때 이게 전력망의 안전에 부담을 주고 결국엔 대정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부담이 미치는 상황을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지금 볼 수 있고 앞으로 더 심해질 거다. 이 얘기의 결론은 뭐냐면 지금은 신규 건설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재생에너지가 계속 증가할수록 전력망에 들어와 있는 기존에 지은 원전들마저도 과제가 된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이걸 부하 추종이라고 하는데 출력 감발하는 이런 기술을 부하 추종을 할 수 있는 어떤 설비를 기존 원전에 설치하면 재생에너지와 충분히 공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부하 추종을 위해서는 설계부터 변경이 돼야 되고요. 기존에 있는 원전에 그런 설비를 부착한다는 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일부 이런 부하 추종을 하고 있는 프랑스의 일부 원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제한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게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다른 나라들도 원전의 부하 추종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작년에 저희가 국정감사에서 한수원 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응답한 바가 있었어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원전은 그렇게 부하 추종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어요. 결론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지금 전력망에서 재생에너지가 늘어남에 따라 갖게 되는 그런 기술적 한계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앞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될 거다. 그래서 기후위기 상황에서 재생에너지와 더불어 원전이 대안이 된다,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논의는 사실상 현실과는 굉장히 괴리가 있는 주장이다. 네, 그리고 탈원전 정책이 전력 수급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이야기도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한병화 연구위원님도 이 같은 보도를 자주 접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의 이제 특수한 상황이 그 산업 전력 수요가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데, 근데 지금 현재 전 세계의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기술은 사실 다 확보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고 재생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ESS라든지 양수발전이라든지 또는 이제 수소까지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을 감안을 하면 사실은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봐야죠. 예전처럼 뭐 기술의 발전이 상당히 더디어서 있을 때는 문제가 됐었지만 뭐 최근에는 이 재생에너지를 또 그 발전을 예측을 해서 매니징을 할 수 있는 IT 관련 기술들도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큰 무리 없다고 봐야 됩니다. 네. 한명화 연구위원님이랑 마리쌤이랑 같이 해서 그린 텍소노미부터 뭐 원전 이야기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연구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나라도 이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이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재생에너지 확대입니다. 사실은 일단 그거를 하고 난 뒤에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앉아서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제 얘기만 계속하고 있죠. 비싸다. 그리고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진다. 재생에너지 때문에 원전을 죽임으로써 우리의 소중한 원전 산업이 망하고 있다. 이런 이제 곁다리 얘기, 변죽을 울리는 얘기들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트렌드를 보면 신규 발전 설비의 80% 이상이 재생에너지로 채워지고 있는 이런 지금 마당에 우리는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 5년간 현 정부가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가 구조화되어서 설치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아직은 우리나라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제점을 유발할 거예요. 탄소국경세, RE100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를 위해서 생긴 제도예요.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라고요. 우리와 같이 수출이 중심인 국가, 그리고 탄소를 다량으로 함유하는 제품들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들한테는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것을 하지 못하면 거의 망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자꾸 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없다. 더 이상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진 원전을 늘릴 생각을 하지 말고 빨리빨리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는 연간 최소 10기가, 2030년 이후부터는 최소 20기가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매년 설치해야 되는, 지금 우리는 그런 절체절명의 사실은 위기에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사회적으로 어떻게 그런 의견들을 좀 모을 수 있을지, 그거를 각자 구성원들이 다들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형제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잃게 될 거예요. 나중에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 좀 잘 대응을 하자.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후회하기 전에 대응하자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요. 오늘은 장마리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와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님과 함께 그린 텍소노미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방송 광고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만나고 자원봉사가 재밌어졌다. 그린피스 자원봉사 함께하고 좋은 변화가 시작됐다. 플라스틱 제로 해양보호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그린피스 자원봉사자는 환경보호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지구를 위한 긍정적인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검색창에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검색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세요. 네, 마리쌤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요. 예, 그린 텍소노미 얘기를 하면서 전반적인 그 재생에너지 관련한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금융의 어떤 흐름 관점에서 원전을 얘기해 주신 한병화 연구위원님 덕분에 저도 많이 배우고 또 자극이 됐습니다.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한병화 연구위원님께서는 이런 팟캐스트에도 많이 출연을 하고 계신데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영광이었고요. 그린피스가 그 원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RE100 이런 걸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사회적인 합의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스쌤은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네, 오늘 정말 저 옆에서 노트하면서 녹음을 했는데 정말 많이 배운 것 같고요. 연구위원님 덕분에 그 마지막에 해주셨던 특히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그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행되면 한 번 더 다시 듣기 하면서 공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곧 새해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떡국 많이 드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팟캐스트가 휴방일 예정이라서 우리 모두 떡국 잡고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저는 오늘 전문가 두 분과 함께 그린 텍소노미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청취자분들께도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방송 참여해 주신 마리쌤, 한병화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